이번 주는요, 거래 일수가 적고 또 미국의 5월 FOMC 결과 발표도 있습니다. US 파월 의장의 발언도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장이 어제 1% 정도 하락이 나왔고 오늘 국내장도 좀 흔들렸거든요. 다만 코스피가 2,500선은 지켜줬는데 오늘 대표님 뽑으신 주제를 보니까 다시 2,450포인트를 검증해야 되는 장입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한 주간? 일주일 전하고 일주일 후하고 네. 그 소부장의 전차군단 부품단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실패한 것 같아요. 예. 파생 시장에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나스닥이 갈 자리에서 못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현장주의 아닙니까? 데이터를 조사해보고 네. 거기서 어떤 선도주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한번 샘플링 한번 보시죠. 네. 시스템 반도체. 한미 반도체입니다. 고공에서 잘 유진하지만 고점 돌파를 아직 안 해요. SNS 텍이 제일 강해요. 네. 근데 수익률을 안 줘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급락을 해요. 미래 반도체,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시스템 반도체를 한 30개 샘플링 한다면 네. 잘 버티는 게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 SNS 텍. 그리고 밑에 단에서 뭔가 그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5월 10일 기준으로 이벤트가 나오나 강서펀드에서 전번에 DB하이텍이 이제 매수 단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급등했죠. 얘가 이제 오늘 치고 나와. 근데 아직은 외국인은 매도해요. 오늘 금융 투신 쪽에서 35만 주를 사면서 이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0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10일이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족들이 모이는 하나의 추모식에 갖다 얘기해서 지금 현재 김남호 회장과 이 누님 여기 모여서 뭔가 나오고 이때 강서펀드가 뭔가 빅데이터가 나오나 그러니까 갖다 해서 뭐 서로 뭔가 어디에 얹혀주고 지분 싸움 유도하는 어떤 노이즈가 나오나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5월 10일 디데이까지 DB하이텍의 주가는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오를 것 같아요. 오늘부터 발동 걸린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이게 시스템 반도체나 IT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개별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동차 부품단에서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눌림목은 들어왔어요. 눌림목은 들어왔는데 치고 나갈까 여부는 이제 다음 주에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제가 여기도 샘플링으로 자동차 부품단이요. 네. 네. 딱 이 세 가지만 갖고 봅니다. 디스플레이텍. 이제는 마치 직전 고점이 지지가 돼서 6,500원, 7,000원에서 지지해 갖고 이제는 9,000원을 치고 나가나. 이게 이제 저는 나올 거는 같은데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텍이라든지 현대공업이라든지 화신 같은 종목들이 그쪽인데 요새 이쪽 섹터에서 투기적인 거래 종목들은 삼화전자, 삼화전기, 이지 약간 투기적. 저는 그 종목도 보면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용이 아니에요 이제. 이지도 그거 지금 뭐 테슬라가 뭐 페라이트인가요? 그거 전체 그 회사의 매출에 그게 얼마 있는지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페라이트 관련주다라고 그러면 급등세가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쌍이 다 네. 적자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벤트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순식간에 저는 또 예를 들어서 그 CFD 구자 폭락하듯이 이것도 급등했다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이 좋지가 않아요.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테마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선수 종목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부품단에서 두 축이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나스닥이 안 도와주네요. 나스닥이 도와줘야 되는데 파생 시장에서 이제 쇼스로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고 뒤에 파생으로 하방을 폭탄 제조한 걸 이제는 오늘 밤부터 저는 10일 날 CPI 나올 때까지 네. 공격 하나 볼래요. 그게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450을 또다시 검증하는지 파생 시장과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에 코스피 지수가 지수 기준으로 2,460선 정도를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나스닥도 11,600포인트였나요? 11,700. 700포인트를 저점으로 그래도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대표님. 예. 왜냐하면 네. 이날 치고 나갔어야 돼요. 치고 나가지 못했어요. 12,200.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네. 2월 2일이 12,200이에요. 이날 고점이에요. 뚫습니까? 못 뚫었네요. 3월 30일, 4월 18일, 5월 1일 날 뚫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날 우리 파생시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삼성전자 샀어요. 파생에서 330 돌파 못하고 올려놓고 죽여버렸어요. 329에서 325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330이 저항으로 쌍봉이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밤부터 다음 주에 어떻게 확인하면 325 붕괴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 65,000원 붕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미국 시장에서 4가지 종목을 SY 쪽, Z 쪽에 계속 그러니까 하나 더 집어넣어 갖고 네. 딱 4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뭘 확인하나? 여기 2월 2일하고 지수는 똑같죠, 나스닥이. 네. 근데 이 2월 2일 주가를 뚫은 빅테크주가 뭔가를 찾는 거예요. 뭘까요? 애플? 아니에요. 애플은 엔비디아. 조금, 엔비디아가 30%. 네. 이거 보시면 엔비디아가 2월 2일 날이 220불입니다. 얘가 280, 주가가 98, 어마어마하게 90이니까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일 많이 가 30% 갔습니다. 네. 애플 10% 갔어요. 요게 157불인데 167불. 이것도 갔어요. 메타가 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갔어요. 이 4가지. 그러면 결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이제부터 2월 2일 저점으로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스닥 4월 20일 저점 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먼저 직전 고점 2월 2일을 돌파한 그러니까 종목이 네.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25bp 하고 저는 CPI가 좀 찝찝해요. 이번에는 4자를 보면 좋겠는데 전번보다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 높게 나와도 6월달 금리 인상 안 해. 추가도 안 해. 동결. 인하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이번이 끝이야. 이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게 확인되지 않고 6월 달도 또 금리 인상을 하는 분위기랑 또 이런 또 뭔가 나오면 빅테크가 부러지면 엔비디아,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주축이 돼서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럼 4월 27일 저점 깨요. 그럼 삼성전자 65,000 지지 실패하고 또다시 63,000원을 공격하고 이거의 파생시장에서 또 삼성전자 샀던 게 엎어치기 하나 이거를 5월 10일까지 볼래요. 그러니까 뭔가 4월 27일 저점 눌림목 딱 줘서 좋았는데 네. 12,200에서 치고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미국 시장 갈 때 따라가지 못해요. 부품단과 간단하게서 뭔가 다른 테마로만 가요. 약간 투기성 테마. 네. 그러니까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스닥 지수 12,200대가 돌파를 실패했고 일단 내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 0.25% 인상할 거라는 사실은 뭐 모두가 알고 계신 거고 이벤트이고 이후로 있을 미국의 CPI가 중요한데 여기서 CPI가 4자를 보지 않으면 4자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출렁일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흘러내릴 거니까라고 결론을 좀 지어볼까요? 잘못하면 5.2에서 5.5 사이 나오면 네. 한번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흔들리는 시점이 어떻게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겁니까, 대표님? 그 집폭을 좀 확인할래요. 그러니까 나스닥 아까 그래프 한번 다시 보시죠. 네. 흔들렸어요. 11,700에서 쌍바닥 검증돼야 돼요. 이거를 몸통으로 깨고 나서 121선까지 만약에 11,200과 11,500 사이까지 빠지면 이거는 또다시 뭐 셀인메이 더 확대됐다 하고 또
6월 달에 부채한도 또 노이즈 나오고 그다음에 2, 4분기 실적 확인해야 된다는 둥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요번에 2, 4분기가 전체 적자가 나온다는 둥 네. 이런 단어들이 시장을 그냥 쓰나미 같이 막 공포를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스닥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동안에 이 유지됐던 두 가지 대형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 롱 전략이 숏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가 두 개 숏이 되면 밑에 단에서 암만 10개가 올라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축이라도 유지가 돼야 돼요. 끼우뚱하고 이렇게 평형으로 달리는 게 최고지만 네. 전차 군단이 안 된다면 자동차라도 가져야 돼요. 자동차 부분. 그래서 저는 하나의 바람이 IT는 검증하고 이런 그 CPI 뭔가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해야 되겠지만 자동차 부품단하고 그쪽의 거버넌스 게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와 상관없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한 축만 가주면 네. 지수 100포인트 빠지고 반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2450에서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2450을 깨서 2400도 흔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딱 10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 만나서 요 시간에 딱 보면 네. 이제 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파생 시장에서 뭔가 분위기가 싸하고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선을 하나 거드릴게요. 325 삼성전자 65,000원 2,450을 어떤 미국 시장이 뭐 300, 500 빠져도 디커플링 돼야 돼요. 그런 에너지가 매수세로 나와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 장은 또 한번 5월 말이나 6월 달을 검증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종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네. 선물 지수로는 325포인트, 코스피 지수로는 2,450에서 60, 삼성전자 65,0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 이승조 대표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들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미국에 진출하는 밸류체인 그리고 현대차, 현대그룹과 관련한 거버넌스가 그나마 시장의 중심 에너지로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중에서도 현대차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 현대차 그룹 거버넌스 이게 과연 뭔가 여기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건 다 정의선 회장님의 지분가치, 담보가치 높이기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이루었던 10년간의 투자 역사를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사건별로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것부터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셔요? 2018년도 엘리엇이 현대차 모비스 합병 요구에서 지배구조 개편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요구 조건을 거의 뭐 협박식으로 배당만이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합병해. 네. 이 공격이 들어왔어요. 이 공격이 뭐 이제 무산이 됐지만 네. 이후로 계속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 시나리오가 계속 돕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주주한테 현대차, 현대모비스 자체를 합병하면 이득이 솔직히 없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현대모비스 눌리기 작업이 들어갔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현대모비스를 갖고 와야 되는데 네. 이 주가가 급등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대차매매 통해든 뭐든 롱숏이든 눌러야 되고 그 눌러갖고 뭐를 키워야 되죠? 정의선 회장님의 지분이 많은 개인 지분 갖고 있는 거를 키워야 돼요. 네. 그런데 작년도인가 구주 매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시나리오 시도가 있었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재 비상장 기업이고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11% 정도 그렇죠. 있다. 많으니까 이걸 상장시켜서 구주 매출에서 1조 정도 좀 조달해 갖고 그거를 현대모비스를 살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시도를 했는데 네. 시장 상황이나 여러 상황이 무산이 됐어요. 이게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시장 조성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현대글로비스. 여러분들 먼저 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한번 보세요. 네. 옆에 여기서 보면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고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현대모비스가 또 현대차를 지배합니다.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다 38%, 17% 이거 못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지분은 현대글로비스가 갖고 있죠.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4.8 요거 끊을 수 있어요. 한 4%나 이 적은 것들을 끊어갖고 뭔가 구도를 만드는데 핵심이 현대글로비스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 어디 있냐?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개인 지분이 23%. 20%. 원래 23%였어요. 네. 요거 한번 보시죠. 정의선 회장님이 23%였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8%, 댄 로르스키가 11%, 정몽구 회장님이 6.7인데, 요 정몽구 회장님 6.7하고,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님 3.29를 합쳐갖고 10%에서, 이제, 요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오늘자 지분 동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칼라일이 프로젝트를 했어요. 너를 가디안 해줄게. 네. 가디안, 홀딩스 이렇게 해서 10%. 이거 할 때가 주가가 21만 원, 22만 원이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요? 예. 네. 내가 이거 하자마자 때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헤지펀드 운영 전략을 아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때려? 이제는 가디안은 보호한 다음에 대차 매매 통해 갖고 주가 누르는 전략 외에는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가디안, 마치 블랙록이 카카오 5% 신고했을 때 똑같은 논리로 이제는 때릴 겁니다. 15만 원에서. 그게 호재가 아닙니다. 이렇듯이 이건 헤지펀드 운영 전략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거기서 많이 당해요. 와, 대형 호재다.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DB하이테크 강성부 펀드 들어오는 거나 네. 이건 또 호재로 보셔야 돼요. 오늘 현대, 로템이 모간 스탠리가 또 7% 지분 들어왔어요. 이건 또 이게 대차 매매에서 주가를 누르는 걸로 보시면 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차이가 뭐냐? 대주주의 생각과 탐욕의 방향성입니다. 이때는 가디안에 맡기면서 내 개인 지분을 조절하기 위한 시간 벌기와 타이밍을 해서 뭔가 구도를 그때 하나의 안이 한전부지 져서 그걸 건물을 지어갖고 건물에 담보같이 잡아갖고 채권 쪽을 그걸로 돌리고 딴 걸 자금 확보해서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합병해서 뭔가 거기서 풀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무산되고 황황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전략이 뭐냐면 저는 현대 로템 전략이 선택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전략이 선택된 거라고 배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현대 글로비스가 23%로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20%를 줄이고 가디안 넘겼죠. 현대 모비스 0.3, 현대차 2.6, 현대유아 1.9 이거 너무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개인 지분으로 제일 많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요새 뉴스상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굉장히 당장 곧 할 것처럼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장 못해요. 대충 빨라야 2025년 후반기나 네. 2027년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시키면 마치 이 하나그룹도 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김동관 사장이 니콜라를 인수해서 상장시켜서 여기서 조 단위를 뽑아갖고 하다가 사단 한 번 난 적이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최고로 좋을 때 최대로 뽑아갖고 이 20% 지분을 뭔가 큰 자산으로 맞춰서 거기서 에너지 갖고 현대 모비스를 갖고 오는 타이밍을 잡을 건데 저는 그 시기가 2025년에서 27년 사이라고 봅니다.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20%의 지분 가치가 금액이 늘어날 테니까 어떤 시너지를 낼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현대로템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예. 이게 연결이 안 되실 거예요. 현대로템하고 보스턴 다이맥스하고 무슨 상관이야. 현대로템 자체가 이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어떤 관계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맨 처음에는요. 네. 현대로템은 매각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역사를 보시면 현대로템이요. 독일 지멘스에다가 이 철도 부분이 계속 적자라 넘기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안이 무산이 또 이것도 넘기지 못했어요. 이때가 이거 빨간 글씨 한번 보시죠. 2019년 이전이 철도가 계속 적자나면서 뭐 영업이익 3천억 정도 적자나고 계속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상황이 확 바뀐 거예요. 이것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덕분이고 네. 방산인이 또 난리치는 부각을 거고. 받으면서. 예. 그래서 시대적 상황, 간단해서 하나그룹이 시대를 잘 만나갖고 오히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구조조정 지배구조를 다 튼튼하게 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앞으로 방산축하고 그 다음에 철도 레일축은 이제 자체적으로 크게 돌아갈 겁니다. 그게 뭐 사우디 뭐 연골고리가 됐던 우리 자체의 SOC가 됐던 그래서 현대로템의 매출을 계속 일으킬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대로템의 구조를 보면 꼭 삼성전자 3단계 구조와 비슷해요. 삼성전자 3단계요? 삼성전자 디바이스 부분. 갖다 디램 부분, 예. 가전 부분, 핸드폰. 스마트폰 부분. 그러면 이게 현대로템은 철도, 철도, 레일 부분, 방산 부분, 또 하나는요? 에코플랜트. 에코플랜트.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가장 취약한 에코플랜트입니다. 에코플랜트는 뭘 하는 기업인가요? 다 해요. 다 하려고. 앞으로 네. 10년간 신재생, 뭐, 아리백,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발전, 그 다음에 뭐, 발전 설비, 이거를 중점적으로 키워갖고 여기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충전소, 그 다음에 이게 글로비스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레일과 디펜스는 자체적으로 이제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작은 거를 키우려고 하는 전략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현대로템 이렇게 하면 요런 H2 설비, 요런 에코플랜트 딱 나옵니다. 옆에 보면 뭐랄까 제철 설비, 시멘트 설비, 물류 설비, 발전 설비, 환경 설비 모든 설비가 이게 구축되는데 네. 이거를 현대 글로비스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럼 현대 글로비스가 뭐하고 연결되는데 할 때 지금 현대 글로비스가 기존으로 하고는 물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롭게 비즈니스 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고차 사업. 현대 로템의 중고차 사업하고 현대 글로비스의 네. 그 다음에 이 사업입니다. 폐배터리. 폐배터리. 그리고 충전소 사업. 전국에 30만 개 충전소를 깔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주축이 현대 글로비스, 현대 로템이 환경 부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유소, 현대차 그룹이 운영하는 주유소 딱 가면 그 꼭대기에는 UAM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30만 개 그 거리가 가까우면 웬만한 운송 서비스 저리 가라할 거고요. 두 번째는 딱 들어가서 거기서 신차하고 중고차를 바로 거래할 수도 있고요. 중고차 거래라든지 신차 거래. 그리고 딱 들어가면 충전 플랜트 설비가 딱 돼 있을 거고. 펫배터리 이거는 바로 바꿔주세요. 이런. 대표님, 전국에 주유소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충전소, 현대차가 가진 충전소가 30만 개 정도 생기게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망한 주유소를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죠. 그럼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네. 그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이거를 3년 프로젝트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번 시간에 얘기한 그 3년에서 4년 동안 이거를 빨리 짓는 겁니다. 원효대교? 예. 여기 보면 이게 현대오토 에버 사옥이고 이게 현대차 정비소. 네, 구 현대차 그 서비스 센터 부지. 여기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말씀하셨었죠 지난 시간에 예. AAM 예. 미래형 모빌리티 사무소 연구소 모빌리티, 니꼬르 플러스 로봇, 자율자동차, 무선 충전 이런 플랫폼이 다 연결을 시키십시오. 네. 그 다음에 UAM 센터가 바로 옆에 생길 겁니다. 그럼 그리고 충전소 설비 이게 현대로템 관련돼서 또 형성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냐면 UAM이 뭐로 갈 것 같습니까? 가요? 사용하는 전지 연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휘발유로 갈까요? 휘발유는 아니고요. 글쎄요. 수소 연료 전지로 갈 겁니다. 그냥 2차 전지는 무거워서는 좀 하늘을 날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예, 힘들다. 그렇게 모델링을 벌써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눈에 보이고 완성하는 게 2028년에서 2030년일 겁니다. 그때쯤 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상장돼 있을 거고 그럼 여기 완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전부지로 갈 겁니다. 그때까지는 한전부지는 그대로 냅둘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다소 좀 질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가 이렇게 사옥을 건물을 계속해서 짓는 이유가 뭔가요? 담보가치죠. 채권 건물 조달하거나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의 주가가 10만 원짜리하고 20만 원짜리일 때 그 담보 가치가 어마무시한 20만 원 차이가 차이가, 있지. 예, 짜리가 크겠죠. 예를 들어서 100층짜리 두 동이 건물이 딱 졌어요. 그럼 급한 채권을 그걸 담보로 해서 바꿔갖고 그 채권의 구조나 만기 구조를 확 바꾸는 것도 어마무시한 그 회사 그룹 운영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구획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PF라든지 자금조달인지 금리라든지 이런 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타이밍도 나쁘고.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할 것 같아요. 한전부지 개발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미국 간의 갈등 구조라든지 모든 재반 사항이 그 한전 부지의 전체적인 그거를 짓다가는 그룹이 휘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부터 그리고 집중하는 게 뭐냐면 모빌리티부터 집중. 그래서 툭하면 정의선 회장님 옆에 그 사족보행 그 이름이 스팟인가? 스팟. 예. 예. 그거를 항상 왜 언론에 나오나. 그 다음에 요번에 대통령 갔었을 때 또 거기 보스턴 다이내믹스 또 경제 우리 강력께서 참가하시고 뭐 여러 가지 뉴스에 우리 눈에 자꾸 보이는 그런 흐름도 보이지 않게 그것도 앞으로의 내가 이렇게 방향을 갑니다라고 시장한테 징후를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을 먼저 키우는 전략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현대차 가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쪼개고 기아 갖고 뭐하고 여기서 머리 쓰잖아요. 현대 엔진에 그거 안 건드립니다. 현대 글로비스랑 현대 로템, 보스턴 다이내믹스 요 세 가지 축을 먼저 키워서 정의선 회장님 지분 가치를 5조 이상 만들어야 돼요. 5, 6조. 그 작업이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대표님,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핵심 종목으로 지금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로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알겠는데 이 두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또 사고 파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가 현대 로템을 들어간 게 22,000원부터 들어갔습니다. 네. 15,000원까지 빠졌어요. 지금 한 34,000원 정도 주가가 와 있지 않나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그래갖고 원성이 얼마였는데. 근데 제가 더 사라고 그랬어요. 그게 32,000원까지 가갖고 팔고 25,000원, 지금 37,000원, 이제 32,000원. 저는 이게 쭉 가지 않고 이렇게 톱니형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올랐다 내렸다 예.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서 방향은 이쪽으로. 예. 예. 저는 목표 타켓을 10만 원 봅니다. 2030년에. 이거는 레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우디 네옴이든 뭐 이거 방산이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국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 풀면은 플러스 알파 되면 땡큐고 네. 가장 주력하는 게 아까 에코 쪽이에요. 에코플랜트. 예. 그리고 모빌리티, 로봇,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담보 가치를 갖다 해서 정의선 회장님 글로비스 20% 담보 가치, 보스턴 다이내믹스 20% 담보 가치, 현대 오토 에버가 9% 담보 가치, 그리고 비상장인 현대 엔지니어링을 11% 담보 가치. 이거는 실패했으니까 먼저 모빌리티 키운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받으면
그리고 사우디가 잘 풀리면 네. 뭐 그러면 원전 막 수주하면 그럼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먼저 또 합병 붙이나 아니면 그때 풀 거고 이거는 어떤 시대적 상황에 맡길 거고 우선순위는 네. 그러면 먼저 정책 방향성은 현대 글로비스랑 현대 로템을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건 스탠이 딱 선언한 건 이제 발동 겁니다라고 예고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만이 직전 고점이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요 4자 보는지 한번 볼랍니다. 그럼 4만 원 가면 또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4만 원, 3만 7천 원, 4만 5천 원, 4만 원 이런 스타일로 가지 쭉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5만 원 넘으면 좀 오래 쉴 것 같아요. 네. 그럼 5만 원 정도 선에서는 오히려 글로비스가 더 탄력받나 보겠습니다. 아니면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면서 요 세 가지 현대 로템, 현대 글로비스, 현대 오토에버 이 에너지가 확산되고 커지면 그때쯤 되면 보스턴 다이미스 일정이 나오나 보시죠. 이거는 손정희 회장하고도 합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뭔가 그 이해 당사자들의 밀고 당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그걸 시장을 조성해서 가장 좋을 때 상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는 타이밍이 2025년에서 2027년 정도?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갖다 해서 정권이 확정적으로 다음 대권 끝난 다음에 이걸 시도하는 게 낫고요. 괜히 시도했다가 주인 바꿔버리면 이게 또 굉장히 노이즈가 있을 거니까 대충 그 시간을 지나고 우리나라 대권은 2027년이거든요. 그 사이가 딱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모빌리티 여의도 정비 원활되고 그것도 3년에서 4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니까 2004년 잡으면 2027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쯤 되면 이제 모빌리티는 이게 멀리 있었던 게 UM 보면 아직도 지금 멀리 있다고요. 네. 저게 뭐 그런데 이게 이제 갑자기 확 오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타이밍이 지금 정의선 회장님의 머릿속에 있지 않겠나. 그 싱크탱크들이 그런 전략. 그래서 이 그림 왜 포티투타 자꾸 유상증자에서 참여하나. 지금 그 제반 연결된 회사들을 다 M&A나 확장시키면서 모빌리티 로봇 이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타이밍 잡으면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중고차, 충전, 그 다음에 또 환경 에코플랜 이런 것들을 합해갖고 뭔가 시너지를 주지 않을까. 이게 한 10년 프로젝트 아닐까. 거버넌스. 그러면서 이 현대모비스 이 지배구조의 문제를 그때 다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 일단은 가깝게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네. 상장하기 전까지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로템을 사고팔고 지금부터 좀 모아가게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딴 거보다 그 두 가지나 세 가지 갖고 현대 오토에버까지. 예. 그냥 10년 매매하시는 게 괜히 포트폴리오 10개 갖고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막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 투자 성과가 제일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중화 전략에 현대 로템의 미래지도,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의 미래지도, 그리고 주가들이 지금 고공행진의 급등한 사이클 위치들이 아니에요. 네. 현대 로템만 바닥에서 더블 가 있는 위치지 현대 글로비스는 아직도 바닥에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현대 글로비스 자산 가치가 30에서 40만 원 정도 돼야 이제 뭔가 담보가치 잡히고 정의선 회장이 뜻대로 하실 수가 있고 가디안이 10% 갖고 있는 것 같고 힘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서 한 5조나 7조를 그 담보가치 잡아갖고 그때 현대 모비스 갖고 오든지 하는 뭔가 그때 또 현대차 기아를 어떻게 하든지 저는 이런 시나리오도 봐요. 기아가 지금 나오는 게 K 번호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차 그 제네시스 이런 건 특화시켜서 나오고 기아하고 이렇게 해서 K 지금 9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K20이 뭘까를 항상 꿈을 꾸고 예측합니다. 네. K20은 뭘까요? UAM이 될까요? 네, 날아다닐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빠르면 15에서 17이 그거일 수도 있고 그 기반을 지금
정의선 회장님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 시리즈가 15에서 20 정도 갈 때 현대로템 기아는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지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 봤다면 이번에는 원전주를 좀 보고 싶은데 앞서서 현대차 그룹과 또 연결해서도 현대건설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윤 대통령 방미 전에 원전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저희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천기술, 원자력 핵심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 CEO가 한국은 폴란드에 원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원전주는 끝난 겁니까? 아니죠. 아니 웨스팅하우스가 그 CEO가 그런다. 그러니까 뉴스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네. 뉴스를. 지분 많이 요구하는구나. 저 사람들도 기술을 팔아갖고 로얄티를 받는 게 이득이지 끝까지 못하게 하는 게 이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주가라는 건 네. 우리가 빈산마 왔을 때 경험했잖아요. 빈산마 오기 전에 네옴시티 관련주 고점. 갔다 오니까 급락. 요번에 이제 다시 네옴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글로벌 먼저 가고 요번에 관련된 주들이 계속 움직여요.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는 웨스팅하우스가 로얄티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합의하겠죠. 네. 저는 그 타이밍을 언제 잡냐? G7 이후 잡습니다. G7이 19, 21. 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그때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올렸다 뺐다. 한전기수 8만 원에 팔아. 7만 원과 6만 원짜리 사. 또 8만 원 넘어가면 또 팔아. 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쐐기형으로 가지 않을까. 톱니바퀴형으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도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G2파워, 요 XYZ 이렇게 세 가지 놓고 고가 저가를 계속 그려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보시면 한전기술 8만 원대 급락을 하죠. 네. 이럴 때 사는 겁니다. 언제 파냐? 이거 돌파할 때 따라가는 게 이때 돌파할 때 50%든 70%든 80%든 파는 겁니다. 바로 안 가요. 그러면서 수주 규모라든지 이벤트가 어느 정도 수치화되나. 이걸 검증하는 게 저는 원전이나 핵은 네. 앞으로 3년간 이 정책 물질이나 국제적 환경이나 지속성 가능한 빅데이터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끝나지 않아요. 핵,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아리백. 어느 나라는 태양광을 할 거고 어디는 풍력을 할 거고 우리 어느 나라는 원전이나 이런 걸 할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우리 기술력과 갖고 있는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G2파워 이런 것들이 똑같이 갈 겁니다. 이렇게 파도 타듯이. 그걸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파도를 계속 타시면 이것도 집중해서 팔고 사고 하면서 이 종목도 한 3년 할 수 있으세요. 그런 지속 가능성의 테마입니다. 저는 대부분들 지금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성과 없이 왔다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주 여러 가지 저는 어마무시한 성과를 저는 이 NCT라는 단어에서 저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 협의체를 구성한 거. 예. 예. 우리는 죄송하지만 전작권에서는 여러 가지 독립한 그 자주국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NCT라는 자체가 아직 쉐어링은 아니에요. 쉐어링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도 그 쉐어링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발자국을 잡은 게 뭐예요? NCT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 구조나 그동안에 전 정부에서는 탈원 핵을 이게 뭔가 사장시켰다면 이걸 다시 무덤에서 꺼내갖고 움직이게끔 만든 기반을 딱 만든 게 NCT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냐? 핵과 연결된 원자력과 연결된 비즈니스 사라진 거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기반. 예를 들어서 제가 원전 핵하면 일진 파워하고요. 네.
다윈시스를 얘기하는데 일진파워도 11,000에서 17,000원까지 갔다 눌림목이잖아요. 이런 것들 팔고 눌림목에 지금 매수 위치 왔는데 얘보다 여러분들 요 뉴스 보셨어요? 표적으로 중성자 확보 치료 국내 임상 핵꿈의 암. 그러니까 비싼데 이 암 표적으로 해서 암세포만 죽이는 이게 핵 관련된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네. 우리나라에는 딱 한 기업만 가능합니다. 다윈 메딕스입니다. 근데 다윈 메딕스 비상장된 거거든요. 네. 이게 어느 자 다윈시스예요. 다윈시스. 얘는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 연결고리에서 핵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이제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핵 융합, 핵 관련된 비즈니스 툴이 2차 전지 에너지를 능가하는 에너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나 다른 사람은 핵 연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10년이나 이제 꿈에 관련돼서는 핵과 연결된 암 제거 기술, 네. 그 다음에 우주 연료, 그리고 원전과 핵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이 그동안 눌렀던, 거의 사장시켰던 그쪽 전문가들이 다 사장되고, 그 다음에 우리 원자력 발전 연구소라든 이런 것들이 다 사그라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10몇 년간 없어진 에너지예요. 이게 다시 요번에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새롭게 태동을 할 겁니다. 네. 이 태동하는 것 중에 간단히 얘기해서 소위 여러분들 템버거 주식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다 가는 에코프로 BM 그런 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새롭게 이 비즈니스 툴이 생기는 데에서 앞으로 3년이나 5년을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강조시켜드리고 싶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의 가장 큰 수혜는 핵 관련주와 원전이겠군요. 그러니까 그 덫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절대 허용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강대국은 우리나라 쪽에 저거 노상 분열 국가 살아라 이쪽이에요. 근데 북한은 자체 핵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직 아니에요. 전작권도 아직 아니고. 근데 여기서 그 터밭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인재를 육성하고 거기서 다시 비즈니스가 생기고 자금이 모이고 거기에서 뭔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틀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에 죽자사자 견뎠던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술력을 갖고 있고 어려울 때까지 그런 주가들이 이런 종목들이 에코프로 2015년 18년 주가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의 가장 최하도는 정의사 회장님의 10년 거버넌스와 네. 그 다음에 핵 원전, 핵 개발, 이 에너지에 관련된 미래 기술,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업이 지금 저평가된 것 중에서 집중해서 앞으로 3년의 미래지도, 5년의 미래지도 그리는 게 어떻겠나.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건 지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예. 말씀하셨던 이제 종목들이 일진파워, 다원시스. 핵하면 그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원전과 핵은 이렇게 다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주식이 겹칩니다. 거기에서 샘플링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 개 더 볼게요. 최근에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로도 계속해서 검사가 진행 중이죠. 차액 결제 거래, CFD 관련해서 급락 종목들이 속출했는데 하한가까지 계속 맞았다가 이제 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종목들을 혹시 매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하라고 그럽니다. 아니 이번에 그 작전 다단계 게임 때문에 주가가 급등해갖고 하종가 3번, 4번 맞지 않았습니까? 네. 기업들 다 우량해요. 매출 단위나. 그런데 그런 작전이나 이런 에너지가 없었다면 이 주가 못 봅니다.
지금 이 가격 수준 못 보세요. 네. 급락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뭘 공포냐? 신용 여자 융자비율 많고 아직도 뭐 누가 걸려 있고 뭐 또 뭐 공매도 문제 여러 가지의 그 사건에 대한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뉴스 싹 무시하십시오. 주가만 보세요. 주가만. 다우데이터, 뭐 키움주권, 뭐 대주주가 어땠다는 거 그냥 싹 무시하십시오. 싹 무시하는 게 싸우는 데 최고일 겁니다. 그리고 그럼 기업 가치만 보자는 말씀이세요? 기업 가치만 보시죠. 업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스는 네. 이제 한 달 지나면 싹 없어질 겁니다. 다른 이슈가 커버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누구를 구속시켰나만 보면 해답입니다. 이미. 그리고 자꾸 노이즈가 나오잖아요. 언론은 또 이걸 갖고 막 부풀리기도 하고 추측도 많이 하겠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키움에 또 CFD 또 전수조사 들어가니까 다들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일정 금액 사놓고 그냥 연말에 열어보세요. 이런 현재 것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예. 그리고 30%는 갑자기 30에서 50% 오르면 이번에 다우데이터도 2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14,000원 산 사람들, 15,000원 산 사람들 그때 30, 50 팔아라, 다시 사라. 이렇게 반은 단타하시고 반은 길게 가시면서 이 주가가 제값 찾을 때까지. 제값은 얼마 정도인 거예요? 저는 다우데이터는 한 25,000원에서 3만 원. 삼천리는 지금 가격보다는 따블은 봅니다. 요번에 4번 하한가를 맞아서 했지 기업에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는 이제 가스요금 인상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쯤 삼천리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는 훨씬 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사놓고 참포동 무시했다가 한 내년쯤 되면 요번 내년 총선 지나서 가스요금 인상할 때 딱 한번 가격 비교해 보시죠. 사람들이 너무 급해요. 그냥 이런 종목들은 우량한 기업들입니다. 네. 지금 이 아이디어를 하신 그 분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략은 뭐냐면 계속 다당에 내가 산 거 또 새로 구축해서 넘기고 주가는 그리고 상한가 안 만들고 감독원이나 이런 제재 이렇게 조사가 되니까 쫙 오르는 게 3년 정도 에너지거든요. 네. 이게 넘길 데가 없고 들어가고 급락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노출이 안 됐으면 분명히 대주주한테 뭔가 협상을 하거나 자꾸 다단계 에너지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주가는 이제는 업황이나 적정 수준으로 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네.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CFD 이 구자에서 이게 소위 이 바닥 선수라고 그럴게요. 5명, 7명이 팀 짜갖고 뭔가 전략화시켜서 하는 그래서 급등주들 뭐 3배, 5배 가는 종목들 요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CFD 구자가 수없이 이용합니다. 레버리지를 창출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또 뭔가 넘기지 못하거나 갖다기 해서 이걸 중심 하는 뭐랄까 관리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뭔가 노이즈 생기고 똑같은.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또 매물화되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적이 안 되는데 급등한 종목들이요. 그런 것들은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자고 일어나서 이런 흐름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진 것보다 네. 새롭게 터질 거나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전쟁 나올 때 확률적으로 포탄 떨어졌어요. 그 포탄 떨어진 자리가 이제 또 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가 제일 안전한 거고. 네. 그 논리와 똑같아요. 새로운 데에서 포탄 터지듯이. 지금은 이제 CFD 구자는 다른 급등주 노이즈 또 생기나 그거나 조심하시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져 있는 종목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대표님? 예. 저는 CFD 구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수 정예로 움직입니다. 사모펀드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 패턴을 잘 공부를 해보세요. 네. 옛날 라인 사태도 비슷하고 펀드 그다음에 작전했던 과거의 20년 데이터 보면 똑같은 패턴들입니다. 뭐 루보 사태도 그렇고 뭐 다 이 패턴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는 뭐 또 뭐 심지어는 어느 외교부에서는 저 아프리카 뭐 다이아몬드 광산 그 광산 개발했다는 둥 뭐 다 이벤트를 다 만들어 놓고 다단계로 한 거거든요. 네. 내가 해서 고객 영업팀에서 넘기고 이게 폰제 넘기면서 끝까지 넘기면 좋죠. 못 넘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내부자 분열이 되거나 담보같이 메꾸라는데 못 메꾸니까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사단이 터지는 거죠. 이거 오늘 요번에 이게 새로운 거 같죠? 과거 사례 보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은 이제 터진 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 새롭게 터지는 거 조심하시고 요 패턴이 이제는 제도가 강화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다른 거 찾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논란이 됐던 이슈 중에 또 하나 살펴볼게요. 복귀 2달 만에 대형 오너 리스크를 터뜨린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어떨까요? 별로 큰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그 가족 간의 지배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네. SK그룹 그거 비슷하게 보시죠. 새로 결혼하신 분 여기에서 길게 보듯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그 지배 구조 여러 가지에서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또 그러면 가대에서 이 개인사 문제입니다. 개인사. CEO 리스크라고까지 치부하지는 않아도 되는 개인사의 문제라고. 개인사 문제로 치시죠. 그리고 저는 셀트리온은 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을 하셨었잖아요. 이걸 합병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셀트리온 삼형제를. 예, 뭔가 이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주가는 흔들면서 계속 우상. 근데 이쪽이 되려면 바이오 시대가 와야 돼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잖아요. 바이오 시대가 아직 안 오거든요. 그게 와야 되거든요. 그럼 바이오 시대가 언제 올까요? 금리입니다. 금리 이제 끝났어. 내려가야. 동결했어. 네. 인하로가 자금 조달이 쉬워야 돼요. 저는 거기에서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재생의학, 원격진료, 젊음, 신약. 그러니까 나한테 10년을 딱 주는 거예요. 네. 쥐는 50살짜리를 20 이렇게 젊게 만드는 기술이 지금 벌써 개발이 됐고. 그리고 그쪽 세상은 늙음을 노화를 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아이디어가 미국엔 벌써 발동을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와요. 이런 지금 바이오 시밀러에서 바이오가 하려면 재생의학, 원격진료. 근데 이게 법률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벌써 다 가고 있거든요. 네. 이 시차도 저는 내년 총선 지나서 가능하지 않겠나. 그때도 되면 이제 금리는 동결 확정됐고 인하 시대로 갈 것 같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바이오 시대가 다시 오나 그때 이제 또 그때 힘을 쓰시겠죠. 그때를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셀트리온 이건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진 주가 축에 낍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의 변동성은 20, 30%에서 커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사봐도 될 만한 자리이다. 저는 길게 보시는 분은 네. 그것 때문에 떨어지죠. 고점에서 한 20% 빠지죠. 그러면 그때는 모으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